인정은 수덕 사이에 밤은 깊은데 흐느끼는 여승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중스님의 지대방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들려드린 노래는 수석사의 여승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다 하지 않은 이유는, 노래를 끝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동영상을 보는 분 중에 가까이 있는 분이 스님 제발 노래 좀 다 하지 말라고, 그 못하는 노래를 그렇게 다 하면은 듣는데 거북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기에 제가 맞다, 이 노래를 뭐 제가 다 들려드리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노래는 앞부분만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궁금하시더라도 제가 다음에 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노래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노래 수석사의 여승,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 특히 노부살님들, 70대 이상 되는 노부살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수석사의 여승. 제가 아는 분 중에 물어보면은 거의 수석사의 여승을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이렇게 뽑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석사의 여승은 1966년도에 이렇게 발표된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른 분은 송춘희 씨라고, 지금은 뭐 80세 중반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아주 큰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이 수석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수석사의 그 송춘희 그 선생님한테 수석사에 많이 다녀봤느냐, 아니면 또 혹시 뭐 당연히 불교 신자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송춘희 선생님 그 집안은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특히 주로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친인척 중에 목사님이 5분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도 또 이 노래를 히트시켰는데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좀 내심 재수롭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니게 됐고, 그 다음에 열반하신 그 숭산 큰 스님한테 100년 하라고 하는 그 법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깊은 그런 진행 활동을 했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노래를 통해서 음성교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로 전국에 있는 교도소, 그 다음에 군부대, 지금까지 40년 이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가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법당도 새로 짓고, 군부대, 그 다음에 교도도 다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법명을 따서 100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또 장학 사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수석사의 여승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 송춘희 선생님은 불교에 기여하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영향력이 있냐면은, 수석사의 여승을 통해서, 수석사 하면은 다 비구니 스님들, 여승들만 사는지 알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별로 없는데, 그 전에 수석사 사는 스님, 같이 사는 스님이 있었는데, 수석사 스님이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가 비구니 스님들은 안 보이고 왜 비구 스님들이 보이냐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하면은
생각하기에 수석사 하면은 비구니 스님의 도량인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수석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구 스님이 중심이 돼서 사는 그런 도량이고, 조계종에서는 제6교구 본사로서 거기에는 방장 스님, 그 총림이기 때문에 방장 스님도 계시고, 또 주의심이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중심으로 계시고, 그 옆에 이제 견성암이라고 하는 그 암자가 있거든요. 그 견성암에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살아요. 견성암이라 해서. 견성암이라고 하면은 그 수석사 옆에 있는 그 정에사 올라가는 좌측에 있는 그 암자인데, 여기가 이제 그 비구니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여기가 우리나라의 비구니 스님들의 대표적인 수행 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석사의 여승이라고 했을 때 수석사는 여승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비구니 스님 도량이 몇 군데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도량 하면은 뭐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삼보사차를 비롯해서 큰 도량 하면은 비구 스님들이 살지만 항상 그 옆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이렇게 도량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일장에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과 옆에서 이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런지 주로 큰 절 옆에는 이제 비구니 스님 도량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석사 옆에 있는 견성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로서는 저기 청도 운문사 하면은 거기는 비구니 스님들 교육도량으로서 스님들이 예전에는 한 200여 명 이상씩 상주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면 동학사, 계룡산에 있는 동학사도 지금까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중심돼서 사는 도량이고, 그 다음에 김천에 있는 청암사, 거기도 비구니 스님 도량으로서 승가대학이 있고, 또 서울 근교의 경기도에는 수원에 있는 복령사, 여기도 비구니 스님들 교육 도량으로서 비구니 스님들이 아주 큰 도량을 일구고 있고, 남쪽으로 가면은 뭐 성남사도 있고 양산에, 그 다음에 법주사 옆에는 이제 수정암이라고 하는 또 큰 도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구니 스님들이 도량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수석사하면 이 비구니 스님들의 도량으로 알게 됐느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1966년도에 이 수석사의 여승을 지었을 때, 이 수석사에 이 어떤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이렵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김이렵, 이 스님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김이렵 이렇습니다. 낙엽엽자, 하나의 낙엽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 본명입니다. 원래는 김원주라고 이렇게, 이 한문이 좀 틀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근데 원래 본명은, 성명은 김원주였고, 본명은 이제 일엽스님이라고 합니다. 1966년도에 청춘을 불사르고 하는 그런 책을 낸 분이 또 김이렵 스님이고, 당시에 김이렵 스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었거든요. 이 김이렵 스님은 어느 분이었냐면은, 어떤 분이냐면은, 1896년도인가 그때 출생하시는데, 평안남도, 지금 이북에 있는 평안도 용강이라는 곳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사실 목사님이었어요, 목사. 그 당시에 구한말에 목사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서양 문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진 문물, 그 다음에 굉장히 괴화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집이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이 이렵 스님이, 김주원이 어렸을 때는 그 당시에는 봉건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공부하는 게 거의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이 선진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 일찍 접했기 때문에 여자들도 딸들도 공부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렵 스님이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지금 이화여대에 이렇게 교육을 시킬 정도로 대단한 교육력을 가지고 있었고, 후에는 이 기린버트 스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에 1920년대 10몇 년대에 유학 간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런 특권이자 어떤 그 당시로서는 가장 이런 지식층에 속하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 유학 갔다 오면서 그 당시에 서구 선진 문화를 받으면서 이 기린버트 스님이 신여성 운동을 막 주창합니다. 자유연애. 그 당시 획기적인 그런 주장이거든요. 여자들은 한 남자의 이렇게 종부로서 추가하면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유연애. 얼마든지 나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연애하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그 당시에 한 100년 전에 그것을 주장한 분이었고, 이분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분이 그 트로이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여성으로서 신여성 운동을 한 그 대표적인 분이 일업스님과 나혜석, 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도 다 초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 갔던 여성들이었거든요. 나혜석. 그 다음에 사회찬미라는 노래를 짓고 그 다음날 현해탄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같이 동반 자살을 했던 윤심덕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다 그 당시에 일본 유학 가고 최초의 여성 유학자이기도 하면서 국내에 들어와서는 독립운동도 했었고 신여성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 일업스님도 그 당시에 해가지고 기독교 사상에 자연스럽게 물들고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여성운동을 펼치다가 이 국내에서도 한국 남자와 결혼도 합니다. 일업스님이 자료에 우리 의하면은 결혼도 했는데 결혼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1년, 2년 만에 또 이혼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이혼하는 것이 아주 큰 여성으로서는 흠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이겨내기 힘들 텐데, 일업스님은 결혼도 했었고, 또 나중에는 일본에 있는 명문 가문의 남자하고 또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이루지 못해요. 왜냐면 그 세이조라고 하는 그 집안이 그 일본 남자의 일본 동경 유학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 만난 남자였는데, 그 집안이 워낙 이제 명문 가문이고 일본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일업스님 집안 아버님이 독립운동 쪽에 관련된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 당시에 일본 은행 총재였거든요. 굉장히 높은 직위였죠.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극구 만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업스님이 그래가지고 고국에 돌아온 다음에 그 이후로 해가지고 1930년대 수석사로 출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그 전까지는 기독교 사상이든지 여러 가지 사회 운동을 하다가 특히 이제 불교에 이렇게 귀회하게 된 이유는 기록에 의하면은 백성옥 박사라고 하는 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백성옥 박사 하면은 금강산 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한때 출가도 했었고, 뭐 마음의 신법을 깨친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독일 유학을 갔다 온 분이고, 뭐 나중에는 동국대 총장도 하시고 장관도 하신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불교에 대해서 해박하고 불교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업 스님이 김원주였다는 이름을 버리고 수석사를 출가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업이라는 이름도 우리 본명인데 하나의 이 낙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춘원 이광수, 일본에서 같이 공부할 때 춘원 이광수가 이 김일업 스님의 문장이 워낙 뛰어나서 그 당시에 일본의 여러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일엽이라고 이렇게 줬다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 김일업 스님이 수석사로 출가하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김태신이라고 이제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 태자에다가 철신자,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거를 집안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정식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 가지 아들도 못 보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는 그 좌절감에 와가지고 수석사를 출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30대 이제 33살인가 출가를 결심하고 수석사로 갔는데, 수석사로 간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수석사에 만공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만공 스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경어 만공. 우리 구한말에 해가지고 경어 스님, 만공 스님 없으면은 대한민국 이 조계종이 없을 정도로, 서산 스님 이후에 조선 시대에 그 꺼져가는 법맥을, 불교 맥을 이은 분이 경어 스님. 경어 스님 뭐 워낙 일화도 많고 하는데, 이 경어 스님의 확철대오를 통해 가지고 꺼져가는 불교 불씨를 새롭게 세운 분이고, 그 밑에서 공부하면서 그 법을 이은 분이 만공 스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계종의 근대 경어 만공 스님을 빼놓고는 이 조계종 법맥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확실하게 견성 선불의 측면으로 보면은 부처의 지혜에 올라갔을 정도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공부가 된 분인데, 이 만공 스님이 수석사에 계셨거든요. 수석사 출가하고 거기서 스승이었던 경어 스님을 이제 모시면서 살았고, 그래서 뭐 워낙 일화가 많지만 경어 스님, 스승되는 경어 스님이 곡차도 좋아하셨지만, 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밑에서 시봉을 통해서 큰 스님을 그걸 다 공양하고 그것을 다 스승에 대한 예를 다했던 분이 이제 경어 만공 스님. 그 가풍이 이어지는지, 수석사는 이게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그런 가풍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게 경어 만공 스님의, 어떻게 보면은 경어 스님은 대무해행, 걸림없는 대파갱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진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대기행을 했지만, 이것을 다 그 제자가 스승의 그런 것을 다 받들 정도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만공 스님이 그 밑에서 그 공부를 다 지었다는 것은 대단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만공 스님이 경어 스님 돌아가신 이후에, 만공 스님 하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다 이 한국 불교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 만공 스님은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했다고 합니다. 아주 대도인으로서. 그래가지고 이 만공 스님이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이제 이 만공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한테도 그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미당 서정주 시인이 그 자서전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서정주 시인도 원래는 출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 박한영 스님한테, 석전 박한영 스님이라고 그 당시에 최고 석학이었거든요. 알고 있는 최남선, 뭐 이강석,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안암동 개운사 옆에 있는 대연암이라는 곳에 박한영 스님이 계셨는데, 최고로 그 당시에 박학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박한영 스님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다 그 제자로 그 당시에 구한말에 그런 들어와서 공부하는 시절이었는데, 서정주 시인도 원래는 박한영 스님한테서 밑에서 공부하다가 출가의 뜻이 있으니까는 박한영 스님이 편지 써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만공 스님이 금강산 그 표운사에 계셨는데, 장항사랑, 그때 이렇게 서정주 시인이 가가지고 느낀 내용을 쓴 게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는 만공 스님이 금강산에 계시는데, 이거는 스님이 아니고, 만공 스님 보면 뭐 머리도 싹 기르시고 수염도 있으시고 아주 대도인의 풍무가 있잖아요. 아주 기골도 장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서 봤는데, 만공 스님이 이건 스님이 아니고 신선, 도인 같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다 해가지고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 스님이라기보다는 도인 같은, 신선 같은 모습이었고, 그 옆에 비구니 스님들이 쭉 시봉을 드는데,
하늘 세계에 있는 선녀들이 신선을 받드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이 서정조 시인이 이제 자기 표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신임이 아니고 신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분한테 출가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적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만공 스님은 대도인이자 비구니 스님들의 그 시봉을 극진히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석사에 있을 때도 이 만공 스님이 계시니까는 당시에 최고 신여성 이 이력 스님이 만공 스님 밑에 간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대도인한테 가서 그 유명한 사회에서는 이 김이력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글도 써가지고 신자유연애 같은 걸 주장하기도 했고 또한 신여성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계몽 활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강수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친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이력 스님에 대한 그 명성이 대단했는데 그 다음에 또 결혼에 그 어떤 사랑한 사람과의 이별을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추가할 때 여러 가지 사정상 그 당시에 만공 스님 밑으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석사에 만공 스님 밑에서 이제 출가 생활을 하는데 만공 스님께서 이 이력 스님을 바로 머리를 깎아준 게 아니고 5년 정도는 정식 스님으로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행자생활 같이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만공 스님이 이 이력 스님이라는 이 법명을 가지고 김이력 스님 정식 이제 수계를 하고 스님으로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력 스님이 거기 견성암에 계시면서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거기서 모여서 공부했고 그게 또 이름이 나가지고 출가하는 비구니 스님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수석사에 견성암 비구니 스님이라는 그런 명성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또한 수석사 여승이라는 것도 이 김이력 스님을 소재로 이렇게 작사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김이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아들이 있는데 김태신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출가합니다. 66세 때 이름을 법명을 이제 뭐라고 봤냐면은 일당 이렵이고 여기는 일당 나중에 일당 스님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일당 스님을 뵀거든요. 이분이 일본에서 이렇게 어머니하고 헤어진 다음에 14살 때인가 어머니가 그 어머니 저기 가족의 내력을 몰랐는데 어머니 내력을 듣고서 누가 얘기해주는 걸 나중에는 이 아들을 갖다 못 키워서 그 아버지가 누구 양자로 보내고 막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끝내 김이력 스님하고 인연이 안 돼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나중에 평생 독신을 살아요 아버지는. 근데 이 아들을 본인이 키우기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들어가지고 지인한테 아는 친구한테 양자로 보내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 김태신 그 아들이 나중에 일당 스님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원래 이렇게 됐는데 수석사로 출가했다는 소리 듣고 14살 때인가 그 황해도에서 혼자 기차 타고서 어머니를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일당 스님이 김태신 일당 스님이 쓴 그 자서전이 있거든요. 뭐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제목도 있고 저도 책도 봤습니다. 뭐 나우라의 어머니라는 책도 내가 읽으면서 참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일당 스님의 일대기를 쓴 내용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 유명한 견성암의 어머니 이력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력 스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기 찾아오지 말거라. 다시는 어머니라 부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 일당 스님이 그 어린 나이에 상처받아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을 때 이 이력 스님을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력 스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혜석이라는 그 신여성, 최고의 신여성, 아까 얘기했죠. 김이력 스님, 그 다음에 나혜석,
나혜석. 나혜석이 이분은 수원 출신인데 지금도 수원에 가면 나혜석 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아주 수원의 또 갑부집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용인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군수 지낼 정도로 갑부의 딸이던데 이 나혜석 이분도 신여성 운동 거기 아주 대표적인 분이고 그 다음에 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가로서 일본에 유학 갔다 오고 이분도 자유 연애를 주장해가지고 막 결혼도 한 2번 했었고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1920년대 유럽하고 미국까지 외국을 5년도 다녀올 정도로 남편이 외교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프랑스 같은 데 가가지고 화가로서 아주 거기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혜석이 이런 자화상이든지 절풍경을 많이 그렸거든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었는데 하여튼 제일 신여성이고 그 다음에 개혁운동을 앞장섰던 분이고 신자유여성이었는데 김미렵 스님하고 가장 친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나혜석 이분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 유학 갔을 때 천독의 대표는 체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연분이 나면서 원래 남편이 이제 이혼을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둘인가 셋인가 있었는데 이혼을 당하는 거지. 그래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제일 친했던 이럽 스님이 머물고 있는 수석사에 와가지고 나혜석 씨도 머리를 깎고자 해요. 근데 만공 스님이 그런데 안 깎아줘.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안 깎아주니까 그래가지고 나혜석 이분이 머문 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수석사 그 입구에 보면은 수석여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수석여관이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곳인데 수석사 하면은 수석여관이 더 유명할 정도로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 들르는 곳인데 나혜석 씨가 이럽 스님과 같이 출가하고자 하는데 못해가지고 그 수석여관에서 약 5년 동안 머물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뭐 그 떠난 이후에 나중에는 이용루 화백이 이제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작품 활동도 하다가 독일로 가면서 막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때 나혜석 씨가 있을 때 나혜석 씨 이 일당 스님이 어렸을 때 엄마 찾아왔을 때 막 그 엄마 그리워가지고 정말 그 이북에서 와가지고 엄마 뵈러 왔는데 엄마라 부르지 말라 해가지고 그럴 때 이 나혜석 씨가 아들같이 보담아줘요. 그래가지고 엄마같이 키워준 거기서 그 정을 갖다가 엄마의 정을 나혜석 씨가 대신 이렇게 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혜석 씨는 아까운 게 그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회 치탄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또 연애를 한 그렇게 상태라 해가지고 나혜석은 나중에 사람들한테 지탄받다가 원래 유명한 화가로서 아주 뭐 전시회 열었을 때 처음에 초대 전시했을 때 5,000명이 올 정도로 첫날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픔이 있으면서 출가하고자 했지만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본인이 좀 비참한 말로가 좀 누가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어떻게 보면 행여 그냥 무연고 행여자 같이 길거리에서 이제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1952년도가 돌아가시는데 하여튼 이와 같이 김미렵, 나혜석, 그 다음에 윤신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당시 최고 유명한 그 신여성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일당 스님은 이와 같이 나혜석 그분한테 엄마의 정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일당 스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림에 아주 큰 저기가 됩니다. 대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은호, 이은호 그 하백 밑에서 그 그림을 배우면서 어머니 피가 있어서 그런지 예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일당 스님이 김태신 이름 쓰는. 그러다 나중에 북한에 있을 때 그때 해가지고 그때 젊은 날에 그린 김일성 그 초상화가 지금도 김일성 대학 종합대학에 보면 지금도 초상화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일당 스님이 그린 그 초상화가.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 일당 스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 초상화 문제로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일당 스님은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에서도 가장 아주 유명한 대화가의 반열에 듭니다. 일당 스님 하면은.
근데 이분이 나중에 다 이것을 정리하고 출가, 어머니처럼 출가의 길을 갑니다. 66세에. 정식 출가를 못하겠죠, 조계종에. 어떻게 해내면은, 나는 이분을 어디서 뵀냐면은, 김천 직지사에 가면은, 직사 위에 중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거든요. 그 중암에 어느 분이 계셨냐면은, 관흥 큰 스님이 계셨어요. 관흥 큰 스님 하면, 근데 참, 모르는 분이 많을지 모르는데, 볼가자, 영하는 자. 이분이, 막 무문관 6년 동안 천축산 거기서 수행도 하시고,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그 공부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유식에 돼가고, 우리나라 이 선가 교회 최고의 아마 이 경제 이름 분이라고 하면은 관흥 스님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관흥 스님이 아주 진짜, 저도 살아생전에 몇 분 가서 뵀거든요, 거기. 왜냐면 그 관흥 스님 밑으로 출가한 우리 아는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많이 놀러 갔습니다. 그때 관흥 스님이 딱 있을 때 일당 스님이 이 관흥 스님 밑으로 출가합니다. 그래가지고 26세에 머리 깎았지만 조교종은 못 오고 다른 종단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 깎는 그런 인연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렵 스님은 이와 같이 아들을 이 인연, 아들이라 부지 못하고 어머니라 부지 못한 그 어떻게 보면 참 슬픈 그런 사연일지 모르지만, 이렵 스님은 이와 같이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다 모두 다 이겨내고, 나중에는 김이렵 스님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비구니 스님으로서 추앙받고 있어요. 그 위에 이 모든 아픔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참선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김이렵 스님 하면은 모든 스님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이 됐고, 그것이 더 나중에 확대돼가지고 수석사의 여승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까지 나오게 된 인물이 바로 김이렵 스님을 모태로 한 것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윤심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사회 찬미란 노래를 부르고서 그 20대 때 요절을 합니다. 일본 유학 갔다 최초로 우리나라 국비 유학을 해가지고 성악을 전공한 분이었는데, 거기도 사랑하는 남자하고 뜻을 잘 이루지 못하고 반대하니까 나중에는 관부연락선이라고 하는, 옛날에 관부연락선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병주 선생의 관부. 이 관이라는 것은 일본의 시모노세키, 부는 부산. 옛날 일제시대 때 시모노세키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연락선, 그 큰 화물선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탈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을 건너갈 때 그 여객선을 타고 와야 되는데, 관부 연락선을 타고 오다가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오다가 김우진이라고 하는 남자와 같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면 우리 같이 동반 자살하자 해가지고 현아태에 빠져 죽는 그 아주 애달픈 그런 그런 주인공인데, 노래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노래를 녹음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분이 이제 윤신덕이라는 인물인데, 윤신덕이든지 이렵스님이든지 나혜석이 당시 최고의 여성이었는데, 다 나중에 이 불교에 기해가지고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석사의 여승,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수석사에 관련된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수석사는 지금도 그 전통이 있는지 수석사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하고 비구니 스님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한 일례로 보면은 명절 때, 우리 구정 때, 설 명절 때 보면은 초하룻날 보면은 윷놀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이 수석사 스님들은 견성함 비구니 스님들 가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이 뭐 맛있는 거 차려놓고 스님들 초대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할 정도로, 이게 원래 승가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가풍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경험망공, 그 다음에 우리 수석사에 살다 가신 뭐 해암 스님, 덕초 스님, 그 다음에 원담 스님, 방장 스님,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방장 스님들이 아주 그 비구니 스님들 존경을 받으면서 서로 옆에서 이렇게 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전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출가할지 모릅니다. 이 이력스님도 어떻게 보면 사연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나가세나 왕 그 경에 보면은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출가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 다 전생 같은 일이고 중요한 것은 이 출가를 했으면은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느냐. 출가하기 전에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력스님도 그 당시에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큰 여러 가지 문제 중심에 있었던 인물인지 모르지만 이 출가한 이후에 포교도 1등을 했고 수행도 1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그런 인물이 됐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수학사의 여승을 통해서 수학사에 관련된 비그니 스님들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노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하여튼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불하십시오.